그 남자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을 때 헉하고 숨이 멎었습니다. 단단했어요. 감싸 안는 힘이 묵직했고 귀 뒤로 스치는 숨결에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탄탄한 가슴이 밀착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 사람이 저를 더 깊이 끌어안았어요. 63세의 남자의 품에 안기다니 창피한 줄 알면서도 좋아서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전통시장 안쪽 골목에서 건강원을 합니다. 배를 깎고 도라지를 손질하며 착즙기를 돌리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고 셔터를 내릴 때쯤이면 12시간이 지나 있곤 했죠. 남편 종우 씨가 심장마비로 떠난 건 5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 셔터를 올렸어요. 멈추면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았으니까요. 매일 새벽 5시에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돕니다. 아직 어두운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입김을 내뱉다 보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유난히 선명해지는 날이 있었어요. 나이에 비해 이쁘고 몸매가 좋다는 소리를 시장 사람들에게 종종 들었지만 혼자 찬밥 먹는 저녁을 바꿔주진 않았습니다. 셔터를 올리는 게 하루 중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무거운 철제 셔터를 양손으로 끌어올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고 혼자 올려야 한다는 사실이 셔터 무게보다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상에 금이 간 건 옆빈 점포에 누군가 들어온 날부터였어요. 간판도 없이 셔터만 올려놓은 그 가게에서 전상우라는 67세 남자가 동네 수리방을 시작했습니다. 수도꼭지 고치기, 선반 달기, 문짝 수리. 말이 적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나이에 비해 정정했어요. 무거운 공구 상자를 가볍게 들어 올리는 팔뚝에 힘이 있었고 하루 종일 뭔가를 고치고 나르고 조립해도 지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체력이 남아도는 사람 특유의 여유가 걸음걸이에서부터 드러났어요.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눈에 밟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일하면서 신는 신발치고 깔끔한 가죽 신발이었고 공구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국 브랜드가 찍혀 있었어요. 무엇보다 서두르는 법이 없었습니다. 돈에 쫓기는 사람 특유의 조급함이 이 남자에게는 없었어요. 상호 씨는 매일 건강원에 들러 배즙을 샀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았지만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배즙 2팩 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착즙기 옆에 서서 찬밥에 김치를 올려 먹고 있었는데 배즙을 사러 온 상호 씨가 한마디를 던졌어요. 남들 건강은 이렇게 챙겨주시면서 본인은 왜 그렇게 드세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원래 이래요. 짧게 대답했지만 왜 이 사람의 그 한마디가 제 안쪽을 건드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상호 씨는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더니 자기 가게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점심 때 또 찬밥을 먹으려는데 가게 앞에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 김밥 2줄이 들어 있었어요. 옆 가게를 봤더니 상호 씨가 수도꼭지를 고치고 있었고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김밥을 놓고 갔다는 티를 전혀 내지 않았지만 이 골목에서 그걸 놓을 사람이 달리 없었어요. 그 김밥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점심인데 밥알이 목에 걸리지 않은 건 오랜만이었어요. 그 뒤로 상호 씨의 행동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식재료 상자를 나르려고 허리를 굽히면 어느새 옆에서 한쪽을 들고 있었어요. 괜찮아요라고 하면 고개만 살짝 숙이고 물러나면서 다음 날이면 또 와 있었습니다. 건강원 배수구가 막혔을 때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공구를 들고 와서 20분 만에 뚫어 놓았어요. 얼마 드려야 해요라고 했더니 손을 저었습니다. 옆 가게니까요. 그 한마디, 그게 이유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 무거운 배상자를 선반 위로 밀어 올리다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상자가 기울어지려는 순간 상호 씨가 받쳤고 동시에 밀어 올리면서 손이 겹쳤어요.
상호 씨의 손은 크고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손목까지 번졌어요. 상자는 이미 선반 위에 있었는데 제 손은 아직 그 손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거친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고 그 손이 제 손보다 한 마디는 더 컸어요. 심장이 한 박자 크게 뛰었습니다. 그 소리가 상호 씨에게도 들리는 것 같아서 황급히 손을 뺐어요. 손바닥에 남은 온기가 빠르게 식어가는데 그 온기가 사라지는 게 아쉬운 제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던 이 손바닥이 그 잠깐 동안 기억해버린 온도가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그 뒤로도 상호 씨는 매일 왔고 저는 경계하면서도 아침마다 옆 가게 셔터가 올라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혹시 오늘은 안 오면 어쩌지? 그 생각 자체가 당혹스러웠어요. 보름째 되던 날이 왔습니다. 마감 후 착즙기를 세척하고 바닥을 쓸고 있을 때 왼쪽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어요. 이런 적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면서 가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타일에 손바닥이 닿았고 선반을 잡고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착즙기 세척한 물 냄새와 도라지 향이 섞여 있었고 형광등 하나가 지직거리며 깜빡였어요. 그때 반쯤 내려간 셔터 아래로 발이 보였습니다. 가죽 신발. 옆 가게 불 끄고 가던 상호 씨가 셔터 아래로 들어왔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팔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까지 5년 동안 이 가게에서 혼자 쓰러져도 아파도 이 말을 건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상호 씨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잡으세요. 왼팔을 그 사람 어깨에 걸치더니 허리를 한 손으로 받쳐 세웠어요. 가게에서 집까지는 10분 거리였지만 무릎이 한 발짝마다 욱신거려서 상호 씨 어깨에 기대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구리에 닿은 상호 씨의 손이 단단했어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면서 그 사람은 제 걸음 속도에 맞춰 발을 옮겼고 한 번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현관까지 와서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파스 있으세요? 고개를 끄덕이자 상호 씨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았더니 구급상자에서 파스를 꺼내 제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실례합니다. 한마디 하고 바지단을 무릎 위까지 걷어 올렸습니다. 부어오른 왼쪽 무릎이 드러났어요. 큰 손이 파스를 뜯어 무릎 옆에 조심스럽게 붙이는데 손가락 끝이 피부를 스칠 때마다 종아리에 전류 같은 게 흘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파스를 붙이는 상호 씨의 정수리가 눈앞에 있었어요. 흰 머리카락 사이로 두피가 보였고 그 위로 형광등 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서 남자의 정수리를 본 게 5년 만이었어요. 파스를 다 붙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만났어요. 30c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상호 씨의 눈동자에 제 얼굴이 비쳤고 저는 그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남자한테 마음을 줘? 창피한 줄 알아야지. 머리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상호 씨의 손이 아직 제 무릎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온기가 파스를 뚫고 피부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상호 씨가 먼저 움직였어요. 무릎 위에 손을 천천히 거두려는데 제 손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스스로 의식하기 전에 손이 먼저 갔어요. 그 손이 멈췄습니다. 미경 씨,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정신이 돌아올 것 같았고 정신이 돌아오면 이 손을 놓아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상호 씨가 제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크고 단단한 손이 제 손 전체를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끌어안았습니다. 밀어내지 않았어요.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안기지 않았어요. 장례식에서도 딸 유진이 앞에서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고 가게에서 무릎이 아파 쓰러져도 혼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버텨온 5년이 이 사람의 품에서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상호 씨의 가슴은 탄탄했습니다.
67세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정정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품에 안겼을 때 느껴지는 무게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등을 감싸는 팔의 따뜻함에 몸의 힘을 놓아버렸어요. 제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상호 씨의 셔츠를 움켜쥐었어요. 대답 대신, 허락 대신 셔츠를 쥔 손가락에 힘을 줬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더 깊이 끌어안았고 거실에서 방으로 향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상호 씨의 손이 허리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눕혔고 저는 그 묵직한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나이에 이런 떨림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랐습니다. 67세라는 나이가 무색했어요.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5년 만에 따뜻함이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어요. 숨을 고를 때쯤 천장에서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상호 씨가 옆에 나란히 누워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거친 숨이 가라앉은 뒤에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런 떨림이 다시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상호 씨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부엌 쪽에서 냄새가 흘러들어왔어요. 부대찌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다 멈췄습니다. 이 냄새를 맡는 게 5년 만이었어요. 떠난 남편이 제일 좋아했던 음식. 남편이 떠난 뒤로 한 번도 끓이지 않았던 냄새였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상호 씨가 냄비 앞에 서 있었어요. 넓은 등.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일어나셨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손놀림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재료를 다루는 순서, 불 조절, 간을 보는 동작까지 자연스러웠어요. 부대찌개가 식탁에 올라왔어요.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상호 씨가 맞은편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뜨거우니까 좀 식혀서 드세요. 숟가락을 떴습니다. 국물을 한 모금 넘겼을 때 목 안쪽이 뜨거웠지만 그게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가게에 출근했을 때 2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착즙기를 돌려보니 돌아가긴 했지만 어딘가에서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오래 쓴 기계가 내는 특유의 신음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 가게 문 앞에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 무릎에 좋다는 우슬초가 정성스럽게 쌓여 있었어요. 상호 씨가 놓고 간 걸 거예요. 정말 내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호 씨는 매일 건강원에 왔어요. 배즙을 사는 건 기본이었고 무거운 배상자를 나르고 배달 나갈 때 짐을 실어주고 선반이 흔들리면 나사를 조여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습니다. 안 해도 돼요라고 하면 어차피 옆이니까요라고만 했어요. 밤이면 상호 씨가 제 집에 왔습니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오는 날에는 항상 뭔가를 들고 왔어요. 과일이거나 무릎에 붙이라는 파스거나 한 번은 작은 전기장판이었습니다. 이런 거 사지 마세요라고 하면 지나가다 봤어요 라고만 하고 넘어갔어요. 전기장판이 무릎 위에 올라가 있는 밤이면 옆에 누운 상호 씨의 옆 얼굴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 이상하다. 돈을 쓰면서도 돈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장 반응은 갈렸습니다. 건어물 가게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야, 송미경. 너 요즘 얼굴이 달라. 뭐가? 피부가 좋아졌어. 그 옆 가게 남자 덕이지? 대답하지 않자 정희가 웃었습니다. 나도 저런 남자 하나 있었으면 부러워 죽겠다. 하지만 시장 안쪽 좌판 상인들 사이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았어요. 저 나이에 남자를 들였대. 건강원 옆에 붙어서 맨날 드나드는 거 봤지? 제 귀에 직접 들어온 적은 없었지만 정희가 귀띔해줬습니다. 신경 쓰지 마. 입 가벼운 사람들이야.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 나이에 동네 사람들 입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 생각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 목요일 착즙기가 멈췄어요.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를 내더니 재료를 넣고 돌리는 중간에 모터가 걸렸습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내부 부품이 휘어져 있었어요. 오래된 기계였습니다. 부품이 없을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업소용 착즙기 가격을 검색했습니다. 최소 40만 원. 좋은 건 70만 원이 넘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했더니 다음 달 관리비까지 빠듯했습니다. 그날 밤 상호 씨에게 착즙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 문제니까. 남의 도움을 받으면 빚지는 거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가게 셔터를 올렸을 때 눈이 멈췄어요. 착즙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젯밤까지 20년 된 녹슨 기계가 있던 자리에 은색 스테인리스 최신형 착즙기가 놓여 있었어요. 전원을 넣어보니 소리도 없이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기계 옆면에 가격표를 뗀 흔적이 남아 있었고 접착제 자국 위로 끈끈한 잔여물이 묻어 있었어요. 상호 씨의 수리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이거 뭐예요? 작업대에서 뭔가를 고치고 있던 상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착즙기요? 중고로 싸게 나온 거 있어서 가져왔어요. 가격표 흔적을 떠올렸어요. 중고에 가격표가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어제 휴대폰 들고 가게 안에서 끙끙거리던 걸 듣거나 보고 이렇게 해준 걸 거예요. 얼마예요? 괜찮아요. 정말 싸게 구한 거예요. 태연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20년 동안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판 사람입니다. 새 것과 중고의 차이를 모를 리가 없었죠. 받을 수 없어요. 이거 없으면 장사 못 하잖아요.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말을 얻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톤이었어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고개를 돌리고 가게로 돌아왔어요. 새 착즙기에 배와 도라지와 재료를 넣고 전원을 켰습니다. 소리 없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기계를 바라보며 고마움과 불편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점심때 정희가 건강원에 들렀습니다. 새 착즙기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야, 이거 새 거 아니야? 정희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이거 봐. 50이 넘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중고로 샀다면서? 이게 어딜 봐서 중고야. 가격표 뗀 자국이 있잖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나 어제 큰 마트에서 그 사람 봤는데 장을 보는데 가격표를 하나도 안 보더라. 뭘 집든 그냥 담아. 수리방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장을 봐? 정희를 바라봤어요. 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진짜?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가게를 나서다가 돌아보며 한마디 더 했어요. 부자가 왜 숨겨? 2가지야. 나쁜 짓을 했거나 돈 말고 다른 걸 주고 싶었거나. 그날 밤 상호 씨가 제 집에 왔어요. 착즙기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크고 따뜻한 손. 수십억이 있는 사람의 손인지 수리방 하는 사람의 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호 씨가 저를 안았어요. 그 품에 기대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닿았고 등을 감싸는 팔이 천천히 저를 눕혔어요. 함께 밤을 보내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지?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대는 동작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상호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생각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이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한다는 말은 더더욱 나올 수 없었어요. 잠이 들기 전 어둠 속에서 상호 씨의 손을 쥐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유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내려갈게. 할 말 있어. 딸이 갑자기 내려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전부인 애가 할 말이 있다며 직접 온다는 건 뭔가를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유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남자 신발이 있는지 확인하는 눈이었어요. 다행히 상호 씨는 오늘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 응. 너는?
대충 먹었어. 유진이가 식탁에 앉으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엄마 가게 옆에 수리방 하는 아저씨 있지?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어요. 시장 사람들 입을 통해 유진이 귀까지 들어간 거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정희 이모가 전화했어. 엄마 걱정된다고. 정희가 부러워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 그 사람 찾아봤어. 유진이가 휴대폰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지역 기사였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투자자 전상호 씨, 아내 별세 후 아동복지시설에 거액 기부. 기사 내용을 읽었습니다. 상호 씨의 이름, 나이, 사진까지 나와 있었어요. 틀림없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기사에는 물려받은 재산과 주식 장기 투자로 자산을 불린 것으로 알려진 전 씨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엄마, 유진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아저씨 재산이 수십억이야. 근데 왜 시장에서 수리방을 해? 왜 엄마한테 말을 안 한 거야? 손이 차가워졌어요. 부자라는 것보다 숨겼다는 사실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매일 배즙 사러 오면서 옆가게니까요라고 했던 그 사람. 50만 원짜리 착즙기를 중고로 샀다고 했던 그 사람. 가격표를 보지 않고 장을 보는 그 사람. 전부 연결됐어요. 내가 알던 이 사람이 진짜 이 사람이야? 엄마, 부자가 왜 숨기고 접근했겠어? 이거 이상하잖아. 유진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수십억이 있는 사람이 왜 간판도 없는 수리방을 하면서 시장 골목에 앉아 있겠어요? 왜 가난한 건강원 아줌마한테 착즙기를 사주면서 중고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엄마가 사람 만나는 건 엄마 자유야. 근데 숨기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 그게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유진이는 냉정했어요. 38세 직장 여성의 논리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팩트를 짚는 아이였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상호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온 걸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아, 손님이 계셨군요. 다음에 올게요. 상호 씨가 돌아서려는데 유진이가 뒤에서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상호 씨가 멈췄어요. 저 박유진입니다. 딸이에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상호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아, 네. 전상호입니다. 알아요. 수리방 하시는 분이죠. 유진이가 말을 잘랐습니다. 근데 수리방만 하시는 건 아니시죠? 상호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갔어요. 유진이도 더 묻지 않았어요. 거실로 돌아온 유진이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나갈게. 다음 주에 다시 올게. 유진아. 응.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유진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지만 걱정이 서린 눈이었어요. 나쁜 사람? 모르겠어. 뭔가 숨기는 사람이야. 그게 무서운 거야. 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부자가 왜 숨겨? 두 가지야. 나쁜 짓을 했거나 돈 말고 다른 걸 주고 싶었거나. 유진이가 돌아간 뒤 현관 앞에 놓인 과일 봉지를 들여왔어요. 안에 사과와 배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과일이었지만 봉지를 든 손이 무거웠어요. 저녁에 상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자마자 물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호 씨가 입을 열다가 닫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그리고 한참 뒤에 나온 말은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가게에서 뵐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왜 말 안 했어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하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놓고 간 휴대폰 화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거액 기부, 주식 장기 투자, 그리고 매일 아침 제 가게에 와서 배즙 2팩 주세요라고 하던 그 사람의 얼굴. 둘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밤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상호 씨가 가게에 왔습니다.
평소처럼 배즙을 사러 온 것처럼 들어왔지만 눈이 달랐어요. 제 눈치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눈치를 보는 건 처음 봤어요. 어제 실례했습니다. 아니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호 씨가 배즙 2팩을 집어들었고 저는 돈을 받았어요. 평소와 같은 동작이었지만 둘 다 평소와 같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상호 씨가 돌아서려는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댁에 한번 가봐도 되겠어요? 상호 씨의 발이 멈췄습니다. 어깨가 살짝 굳는 게 보였어요. 한 박자 뒤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럼요. 언제든 오세요. 거절하지 못하는 목소리였어요.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상호 씨가 제 집에 왔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공기가 무거웠어요. 내일 빌라에 가면 뭔가가 달라질 거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상호 씨가 먼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크고 따뜻한 손. 이 손이 내일부터는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손을 꽉 쥐었어요. 상호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평소보다 세게 등을 감싸는 팔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숨결이 귀 뒤를 스쳤어요. 제 몸이 반응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과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동시에 올라왔어요. 방으로 갔습니다. 상호 씨가 저를 눕히며 이마에 입술을 댔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67세 어른 남자의 묵직한 무게가 온몸으로 전해졌고 저는 그 따뜻함에 몸을 맡겼습니다. 절박했어요. 서로를 확인하듯 서로를 붙잡듯 내일이 지나면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다는 게 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호 씨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평소보다 오래, 평소보다 따뜻하게 저를 안았어요. 끝나고 나서 상호 씨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아직 빨랐어요. 내일 갈게요. 알겠어요. 상호 씨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상호 씨의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시장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평범한 빌라 단지였어요. 외관은 수수했습니다. 이 동네의 흔한 3층짜리 빌라였고 상호 씨의 집은 2층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뭔가 다르다는 게 느껴졌어요. 거실은 깔끔했지만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빌렸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옆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서재였어요. 멈추지 않으려 했는데 안이 보이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장에 부동산 관련 서적과 주식 투자 서적이 빼곡했어요. 책상 위에는 증권사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고 서랍 옆에 고급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사진 한 장.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상호 씨의 아내였어요. 이분이 사모님이세요? 네. 상호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3년 전에 위암으로 떠났어요. 서재를 둘러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수리방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상, 이 서류, 이 만년필, 이 서재 전체가 다른 세계의 것이었어요. 상호 씨, 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한테 숨기는 게 뭐예요? 상호 씨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내한테 못해준 게 많아요. 그게 무슨?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받은 재산을 불렸어요. 주식도 했고 부동산도 했고 돈은 벌었는데 그 시간에 아내 옆에는 없었습니다. 상호 씨의 목소리가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무거웠어요.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저는 재산관리 미팅 중이었어요. 아내가 혼자 병원에서 결과를 들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통장에 돈 넣어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밥 한 번 안 해줬어요. 병원 한 번 같이 안 갔습니다. 상호 씨가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돈이 많으면 뭐하나. 옆에 없었는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가슴속에서 올라온 건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신 거예요? 상호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내한테 못해준 거 저한테 하면서 착즙기도 우슬초도 가게 수리도 전부 돈이면 쉬운 거였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중고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게 아니라 상호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를 불쌍하게 본 거예요? 그 한마디에 상호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상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늘은 더 얘기하기 그러네요. 갈게요. 상호 씨 집을 나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어요. 뒤에서 상호 씨가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후로 며칠 다시 혼자였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에 가게에 나와 준비하고 착즙기를 돌렸어요. 해왔던 것과 똑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상호 씨의 수리방은 셔터가 닫혀 있었습니다. 사흘째 그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가게 셔터만 깨끗했어요. 전날 저녁에 닫을 때는 먼지가 묻어 있었는데 다음날 새벽에 열면 누가 닦아놓은 것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처음에는 비가 왔나 싶었어요. 하지만 비가 오지 않은 날에도 셔터는 깨끗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아침 정희가 건강원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야,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뭔데? 그 사람. 여기 옆 가게 사장님 상호 씨. 그 이름을 듣자 손이 멈췄어요. 내가 새벽에 가게 나오는 길에 봤어. 너네 가게 셔터 녹 제거하고 걸레로 닫고 있더라. 뭐? 새벽 4시야. 네가 나오기 전에. 수리방 셔터는 안 열면서 네 가게 셔터는 닫고 가더라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우슬초 있잖아. 네 가게 앞에 놓여있던 거. 그 사람이야. 내가 물어봤어. 이 옆에 한약방 하는 사람한테. 정희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돈 주고 시키면 될 일을 직접 새벽에 나와서 셔터를 닫고 한약방을 가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경아. 정희가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그 사람은 돈 말고 다른 걸 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야? 정희가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그 시간에 제 가게 셔터를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리방은 안 열면서.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오후 2시쯤 가게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어요. 혹시 가게 사장님 맞으세요? 네, 그런데요. 저 전수빈이에요. 옆 가게 사장님 딸입니다. 상호 씨의 딸.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습니다. 들어오세요. 수빈 씨가 건강원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어요. 배즙 한 잔을 내밀었더니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상호 씨를 닮았어요. 눈매가 특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버지 때문에 왔어요. 네. 아버지가 요즘 전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수빈 씨가 배즙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엄마가 떠나시고 3년 동안 아버지가 거의 안 웃었거든요. 명절에 집에 가도 혼자 서재에 앉아 있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그런 분이 요즘 웃어요. 목 안쪽이 뜨거워지려는 걸 참았습니다. 근데 요즘 또 전화할 때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어서 아버지한테 얘기 듣고 내려왔어요. 수빈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표현 잘 못하는 거 아셨죠? 네. 왜 표현을 잘 못하시는지 아세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빈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아버지는 말을 아끼세요. 아버지는 저한테도 표현을 잘 못해요. 같이 밥 먹자는 말 대신 돈을 보내는 사람이었어요. 수빈 씨의 목소리가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돈이 아니라 시간을 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빈 씨가 배즙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웃는 거 엄마 떠난 뒤 오랜만이에요.
너무 구구절절 이야기했네요. 죄송해요. 아버지한테 고민을 들어서 달려와 봤어요. 수빈 씨가 일어나 인사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아주머니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걸 보니까 괜한 걱정을 했나 싶네요. 신뢰가 많았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새벽 4시에 셔터를 닦아주는 사람. 한약방 가서 무릎에 좋은 약을 구하는 남자. 내가 틀렸구나. 이 사람은 저를 불쌍하게 본 게 아니었습니다. 표현을 잘하지 못했던 남자가 다른 방법으로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한 거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엄마. 응. 그래서 그 아저씨 어떤 것 같아? 유진이의 목소리가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다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모르겠어. 엄마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응. 그럼 직접 확인해봐. 전화가 끊겼어요. 가게를 닫았습니다. 시장 안쪽 식재료 가게에서 라면, 햄, 소시지, 김치, 두부를 샀어요. 부대찌개 재료였습니다. 봉지를 들고 상호 씨의 빌라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빌라 단지로 향하는 길에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릎 때문이 아니었어요. 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기까지 10초쯤 걸렸어요. 상호 씨가 문을 열었을 때 표정이 멈췄습니다. 저를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부대찌개 재료가 든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부엌 좀 빌려도 될까요? 상호 씨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부엌은 깨끗했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부엌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냄비를 꺼내 물을 올리고 김치를 썰고 햄과 소시지를 넣고 라면을 쪼개 넣었습니다. 냄비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국자로 저으면서 간을 봤어요. 조금 싱거웠습니다. 소금을 넣고 다시 저었어요. 상호 씨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어요. 제가 부대찌개를 끓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냄비를 식탁에 올렸어요. 숟가락 2개를 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받기만 해서 저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상호 씨가 제 얼굴을 봤어요. 그 한마디의 의미를 알아듣는 눈이었습니다. 감 맞아요? 상호 씨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떴습니다. 한 모금 넘기고 잠시 멈췄어요. 맞아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게 국물 온도 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둘 다 한참 동안 말없이 부대찌개를 먹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은 건 상호 씨가 먼저였습니다. 미경 씨. 네. 미안해요. 오해하게 해서. 상호 씨가 냄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해주지 못했던 죄책감이 남아있어요. 그 이야기는 빌라 서재에서 이미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분노가 먼저 올라왔고 지금은 그 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미경 씨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호감이 가고 좋아하게 된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상호 씨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 손으로 제 시간으로 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을 이 사람에게 듣는데 뭔가 제 안에서 울컥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숨기지 마세요. 저도 드릴 거예요. 혼자 다 주지 마세요. 상호 씨의 손에 힘이 들어왔어요. 꽉 쥐는 게 아니라 놓지 않으려는 힘이었습니다. 부대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다시 불을 켤 수도 있었지만 둘 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주 잡은 손이 식탁 위에서 가만히 놓여 있었어요. 앞으로 할 일 있으면 나눠서 해요. 생활비도 같이 계산하고요. 그건 제가 더 쓰겠습니다. 정말 고집 있으시네요. 상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웃는 건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작은 변화였지만 상호 씨 따님이 말한 아버지의 웃음이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을 치우고 나서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유진아. 응, 엄마. 엄마 그 사람 좋아하게 됐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가 숨을 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그 아저씨, 괜찮은 사람 맞지? 나쁜 사람 아니지?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리지는 않았지만 평소와 달랐어요. 차가움이 빠져 있었습니다. 응. 유진이가 또 침묵했습니다. 이해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 떠난 이후로 혼자 외로웠다는 걸요. 다음 주에 내려갈게. 알겠어. 전화가 끊겼어요. 상호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부엌이 아니라 자기 부엌에서 제가 끓인 부대찌개 냄비를 씻고 있었어요. 넓은 등. 이 사람의 등을 바라보는 게 이제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상호 씨가 설거지를 마치고 돌아와 저를 안았어요. 품이 따뜻했습니다. 등을 감싸는 팔에서 셔터를 닦던 새벽의 차가움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방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절박하지 않았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상호 씨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이마에 입술을 가져다 댔고 저는 그 사람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새벽 5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상호 씨가 먼저 나와서 서 있었어요. 운동화를 신고 가벼운 점퍼를 입고 아파트 가로등 아래에서 하얀 입김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같이 걸어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몇 년 동안 혼자 걷던 산책길이었어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30분 거리. 혼자 걸을 때는 발걸음이 무거운 날이 많았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니 발이 가벼웠습니다. 상호 씨는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란히 걸었어요. 가로등 사이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어졌다 짧아졌다 했고 신발 소리만 리듬처럼 울렸습니다. 단지를 반쯤 돌았을 때 상호 씨가 손을 내밀었어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크고 따뜻한 손.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잡은 손 쪽은 따뜻했어요. 혼자 걷던 길이 둘의 길이 됐습니다. 그 주 토요일 유진이가 내려왔어요. 이번에는 현관에서 신발부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밥 먹었어? 하고 물었고 냉장고를 열어 뭐가 있는지 확인했어요.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점심을 셋이 먹었어요. 시장 앞 설렁탕 맛집이었습니다. 상호 씨와 유진이가 마주 앉았고 저는 옆에 앉았어요. 유진이가 상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눈은 아니었지만 살피는 눈이었어요. 상호 씨는 조용히 설렁탕을 먹으면서 유진이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이 적고 기다리는 사람. 설렁탕을 다 먹고 나서 유진이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호 씨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혈압계요. 상호 씨가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유진이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프시면 안 돼요. 우리 엄마 또 고생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환영하는 말도 인정하는 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문을 여는 말이었습니다. 상호 씨가 상자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유진이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풀린 마음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새벽 4시 반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셔터 앞에 상호 씨가 서 있었어요. 같이 올릴까요? 둘이 셔터 양쪽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밀어 올렸어요. 혼자 올릴 때는 무릎에서 소리가 났고 양손에 힘을 줘야 했는데 둘이 올리니까 한 손으로도 올라갔습니다. 혼자 올리던 셔터를 둘이 올리니까 이렇게 가벼웠나? 상호 씨는 옆 수리방 셔터를 올리고 자기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건강원에서 재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착즙기가 소리 없이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50만 원짜리 중고. 이제는 그 거짓말이 웃겼습니다. 점심이 됐을 때 상호 씨가 건강원 앞에 나타났어요. 손에 냄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끓여봤는데 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게 앞 작은 탁자에 냄비를 놓고 숟가락 2개를 꺼냈습니다.
시장 골목 한가운데서 요리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지나가던 정희가 어머 저것 봐 하며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숟가락 떴어요. 좀 짰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때요? 상호 씨가 물었습니다. 좀 짜요. 아, 그래요? 근데 맛있어요. 상호 씨가 웃었어요. 상호 씨 따님이 처음 봤다는 그 웃음이 이런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크게 웃는 게 아니라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조용한 웃음이었어요. 오후 내내 가게를 하면서 옆에서 망치 소리, 드릴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 씨가 누군가의 선반을 고치고 있었어요. 저는 배즙을 짜고 도라지즙을 포장했습니다. 가끔 옆 가게를 쳐다보면 상호 씨도 이쪽을 보고 있었고 눈이 마주치면 둘 다 고개를 돌렸어요. 63세, 67세가 눈이 마주쳐서 고개를 돌리는 게 이렇게 설렐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마감 시간이 됐어요. 셔터를 내려야 했습니다. 상호 씨가 옆 가게에서 나왔어요. 같이 내려요. 둘이 함께 셔터를 내렸습니다.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63세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건 여전히 쑥스러웠어요. 그래도 이 사람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떨림을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아침에 셔터를 혼자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점심에 찬밥 대신 따뜻한 밥을 마주 앉아 먹을 수 있다는 것. 새벽 산책길에 옆자리가 비어 있지 않다는 것. 그게 제가 5년 동안 바랐던 전부였어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제 차례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번 사랑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